재미있는 고전 이야기. 도깨비가 맺어준 인연. 전라감영하면 관리들이 서로 부임하지 않으려고 발뺌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전라감영으로 부임하는 관찰사마다 이상한 사건으로 누명을 쓰고 주기를 박탈당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다 보니 전라관찰사로 임명을 받으면 이 핑계 저 핑계로 전주로 내려가는 것을 꺼려 했습니다. 전라관찰사 하면 치를 더니 조정에서도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그런 자리를 옳거니 하고 이용하는 대신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에게 미운 털이 박힌 관리를 전라관찰사로 보내 안달이 난 자들이지요. 마침 조정에 괴팍하기로 둘째 가라면 서러운 한 관리가 있었습니다. 성격이 불같아 불의를 보면 죽을 자리라도 일단 덤벼들고 보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무소불위한 성격 탓에 은근히 조정 대신들에게 미운 털이 박히게 되었습니다. 생긴 것도 산적같이 생긴 데다 성격마저 불같아서 아직 장가도 들지 못한 위인이었습니다. 명색이 관리인데도 매파들이 고개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그 관리의 홀어머니는 걱정이 태산이었지요. 독자인데다가 자신의 죽음마저 멀지 않았는데 남들처럼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상도 받아보고 싶고 손자가 부리는 재롱도 보고 싶은데 도통 시집을 오겠다는 아가씨가 없었으니까요. 그런 아들이 전라관찰사가 되어 전주로 내려간다니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유분수지 기가 막힐 노릇이었지요. 전라관찰사로 내려가기만 하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파직을 당하든지 아니면 귀양을 간다는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던 터라 노무는 아들 혼자 내려보내는 것이 불안해서 같이 전주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새로 부임하는 관찰사 성격이 땡볕에 콩 튀듯이 괴팍하다는 소문을 듣고 전주 감영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금만 잘못도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아전들은 자기의 허물을 감추기에 급급했지요. 어디서부터 새어나갔는지 관찰사가 산적같이 생겼다는 소문이 퍼져 부임하는 날 감영 앞에 사람들이 장터처럼 붐볐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못생겼으면 관찰사에까지 오른 사람이 아직 장가를 못 들었을까? 아전들의 걱정과는 달리 사람들의 관심사는 관찰사의 얼굴에 집중되었습니다. 관찰사가 노총각이라는 소문을 듣고 호기심에 달려온 아가씨들도 있었지요. 아이고, 정말 못생겼네 그려. 얼굴을 보면 도깨비도 도망가게 생겼구먼. 가명 앞에 모인 사람들이 관찰사를 보며 자기들끼리 쑥덕거렸습니다. 관찰사가 부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도 역시 전주 감영에 이상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임금님께 진상하기 위해 약재 창고에 보관해 놓은 인삼이 자꾸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잘 넣어두었는데 밤사이 감쪽같이 없어지니 아전들은 자기들의 의심을 받을까봐 안절부절 못하면서도 관찰사가 무서워 제때 보고도 못하고 죽을 맛이었지요. 인삼을 도둑맞은 사실을 숨기는 것도 한계가 있었지요. 임금님께 진상을 해야 한 날짜가 다가오자 아전들은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관찰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했답니다. 다행히 관찰사는 아전들을 탓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약재 창고를 지키기로 했지요. 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담력이 센 자신이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금은날이라 달도 없이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약재 창고에 파란 불덩이 하나가 날아오더니 인삼을 가지고 휙 바깥으로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숨을 죽인 채 지켜보고 있던 관찰사는 재빨리 불덩이를 쫓아갔지요. 산을 넘고 또 넘으며 쫓아갔는데 먼 동이 터오자 갑자기 불덩이가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깊은 산중이었습니다. 그 깊은 산중에 거짓말같이 작은 오두막 한 채가 보였지요. 오두막 부엌에는 예쁜 아가씨가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불덩이를 쫓아오느라 배가 고픈 줄도 몰랐는데 밥솥에서 나는 김을 보니 갑자기 허기가 지는 것이었습니다. 아가씨, 어쩌다가 산속에서 길을 잃었는데 밥 한 그릇 얻어 먹을 수 있겠소? 관찰사는 헛기침을 하며 다가갔지요. 뉘시여. 낯선 사내의 기척을 듣고 방에 있던 노파가 나왔습니다. 아가씨는 할머니를 모시고 오두막집에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관찰사는 노파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지요. 관찰사의 이야기를 들은 노파는 분명히 도깨비의 짓일 거라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그 집에도 도깨비들이 하도 장난을 쳐서 금은날마다 메밀묵을 쑤어 장독대 위에 올려놓았는데 그 이후부터 메밀묵만 가져가고 장난은 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밥 한 그릇만 얻어먹고 돌아오려던 관찰사는 눈이 아가씨 얼굴에 꽂혀 떼어지지가 않았지요. 그 넓은 가슴이 콩닥거리고 넙대대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난생 처음 있는 일이었지요. 가명으로 돌아가긴 돌아가야 하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관찰사는 마음을 그 집에 부려놓고 나서야 우거진 숲을 헤치며 가명으로 돌아올 수 있었답니다. 가명에 돌아온 관찰사는 그 아가씨를 못 잊어 그 집을 다시 찾아가려고 했지만 밤중에 불덩이만 쫓아가서 그런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지요. 아무리 수소문해 보아도 그 아가씨는커녕 그 집의 존재조차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궁리 끝에 관찰사는 금은날을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금은날 파란 불덩이가 다시 나타나 인삼을 훔쳐 도망을 갔지요. 관찰사는 오두막을 다시 찾아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한 빨간 천 조각을 나무에 매달며 불덩이를 쫓아갔습니다. 그날도 먼 동이 틀 무렵 불덩이가 사라졌습니다. 역시 그 오두막 근처였지요. 오두막에 들어서자 노파가 반가운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달려 나왔습니다. 먼저처럼 아침을 얻어먹은 관찰사는 노파에게 딸과 혼인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노파는 흔쾌히 승낙을 했지요. 손녀딸이 깊은 산중에서 홀로 늙어갈 줄 알았는데 얼굴이야 조금 우락부락하게 생겼지만 전라 관찰사라는 높은 벼슬이 있는 이가 나타나 청혼을 하니 기뻐서 춤이라도 덩실덩실 추고 싶은데 참고 있었습니다. 가명으로 돌아온 관찰사는 임금님께 그동안 일어났던 회개한 일들이 도깨비가 벌인 짓이라는 것을 알리는 상소문을 올리고
노모에게는 혼례를 올리게 되었다고 알렸습니다. 관찰사의 어머니는 이제야 오언을 이루어 죽어서도 조상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며 혼례 준비를 서둘렀지요. 총각 귀신이 될 뻔한 관찰사와 처녀 귀신이 될 뻔한 아가씨는 도깨비 덕분에 혼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상소문을 읽은 임금님은 관찰사의 공을 치하하며 전라 가명의 회화나무 한 그루를 하사했습니다. 회화나무는 하늘의 많은 별 중에 불과 해독작용을 하는 허성의 전기를 받은 신성한 나무라서 잡기가 번잡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회화나무를 진실을 가려주는 나무라 믿었지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임금님으로부터 회화나무를 하사받아 심은 뒤부터 전라 가명에 다시는 도깨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 관찰사는 도깨비가 자신과 아내의 연을 맺어준 일을 고마워하며 매달 금음날 오두막 장독대에 메밀무 갖다 놓는 일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은혜를 보답받은 김선비. 김선비는 강릉에 살았습니다. 어찌나 가난한지 늙은 어머니께 끼니도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를 가슴 아파하던 김선비의 어머니는 어느 날 아들을 불러 말했지요. 우리 윗대 집안은 원래 부자였다. 그때 집안일을 했던 노비들이 남쪽 지방 섬에 흩어져 살고 있으니 그들을 찾아가 돈을 구해오도록 해라. 어머니는 상자에서 노비 문서를 꺼내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김선비는 바로 길을 떠나 그 섬에 도착했습니다. 섬에는 100채도 넘은 집들이 마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김선비 집안 노비의 자손들이었지요. 김선비가 노비 문서를 꺼내 보이자 마을 사람들이 차례로 김선비에게 절을 했습니다. 김선비는 촌장을 불러 말했지요. 내게 얼마의 돈을 모아주면 여러분을 노비에서 면하겠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렇게 해주신다면 100만 금인들 아깝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곧 몇 짐의 돈을 모아 김선비에게 바쳤습니다. 김선비는 노비 문서를 꺼내 그들 앞에서 불태우며 이렇게 말했지요. 이제 이 마을에 우리 가문의 노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김선비는 받은 돈을 싣고 섬을 나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금강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고요한 달빛이 강물에 비치는 밤이었습니다. 그때 강가에서 어떤 노부부와 젊은 여자가 서로 먼저 물에 들어가려고 다투며 말리기를 반복하다가 껴안고 통곡하는 것을 보았지요. 괴이하게 여긴 김선비는 노인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밤중에 대체 무슨 일입니까? 노인은 길게 한숨을 쉬며 답했지요. 아휴, 제 아들이 관아에서 아전으로 일하고 있는데 관아의 재물을 사사로이 쓴 것이 만석이나 된답니다. 그래서 관아에서 아들을 옥에 가두고 우리 집과 일가 친척의 재산을 모두 가져갔는데도 다 변상하지 못했습니다. 내일까지 다 갚으라고 말미를 주었는데 그래도 갚지 못하면 아들은 형장의 혼백이 될 것입니다. 아들이 죽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먼저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아
강물에 뛰어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저와 며느리가 이처럼 말리면서 한사코 같이 죽겠다고 합니다. 노인의 딱한 사정을 들은 김선비는 잠시 생각한 뒤 물었지요. 아들이 쓴 것을 다 갚으려면 얼마가 더 필요합니까? 수천냥 정도입니다. 그렇게 큰 돈을 무슨 수로 구하겠습니까? 그러자 김선비가 노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요. 우리 집안의 노비를 면해주고 받은 돈이 몇 쯤 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재물값을 편성하고 아들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선비는 돈이 든 짐을 모두 노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놀란 세 사람은 다시 통곡하며 김선비에게 엎드려 고마움을 표시했지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선비께서 이토록 큰 백포로 우리 가족을 살려주시니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원컨대 저희 집에서 하루라도 쉬었다 가십시오. 제 아들도 풀려나면 선비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김선비는 그 제안을 거절했지요. 이미 날이 저물었으나 돌아갈 길이 급합니다. 늙은 어머니께서 저를 기다리고 계실 것을 생각하면 한시라도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김선비는 바로 말을 몰아 길을 재촉했습니다. 노인은 멀리까지 따라오며 물었습니다. 선비님이 사시는 곳과 이름만이라도 알려주십시오. 그것을 알아서 무엇하겠습니까? 김선비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말을 달려 가버렸습니다. 노인은 김선비가 준 돈으로 관아의 재산을 모두 변상했습니다. 아들은 그날로 풀려났지요. 온 가족이 김선비가 베풀어준 은혜를 고마워했으나 그가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김선비가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아들이 무사히 돌아온 것을 기뻐했습니다. 김선비는 섬에서 노비들을 속량해 준 일을 자세히 알렸습니다. 어머니는 더욱 기뻐하며 그 대가로 받은 돈은 어디에 있는지 물었지요. 김선비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금강을 지나는데 불행한 가족이 있기에 그들에게 모두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지요. 잘했다. 역시 내 아들이구나. 몇 년 뒤 김선비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동안 집안은 더욱 궁핍해져 산소조차 마련한 여력이 없었지요. 김선비는 마땅한 자리를 찾을 때까지 어머니를 텃밭에 우선 묻고 평소 알고 지내던 지사와 어머니의 산소 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여러 곳을 답사하던 중 한 곳에 이르러 지사가 말했지요. 이곳이 좋은 자리입니다. 여기에 산소를 쓰면 자손이 번성하고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산 아래쪽에 촌락이 즐비하고 큰 집이 있는 것을 보니 반드시 이 땅의 주인이 있을 것입니다. 지사가 한숨을 쉬자 김선비가 말했지요. 좋은 산소 자리라고는 하나 남의 땅에 어머니를 모실 수는 없지요. 날이 저물었으니 오늘은 저 큰 집에 가서 하룻밤 묵게 해달라고 정합시다. 김선비와 지사는 그 집으로 가서 하룻밤 머무르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러자 한 젊은이가 나와 그들을 안내했지요. 세 사람은 함께 저녁밥을 먹은 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선비가 어머니의 산소에 대한 걱정을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한 젊은 여자가 문을 열고 들어와 김선비를 붙들고 통곡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곁에 있던 젊은이가 놀라며 여자에게 그 까닭을 물었지요. 여보, 대체 무슨 일이요? 이분이 바로 그 금강에서 만났던 그 은인입니다. 여자는 말을 마치고 다시 김선비를 붙들고 통곡했습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사정을 알아차린 젊은이가 김선비에게 절하며 말했지요. 이제야 대인을 배우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젊은이는 김선비의 도움으로 관아에서 풀려난 노부부의 아들이었습니다. 뒤이어 노부부까지 들어와 김선비 앞에 엎드리며 말했지요. 아들을 낳은 것은 저이지만 아들을 살려준 분은 대인입니다. 낳은 것과 살려준 것이 어찌 차이가 있겠사옵니까? 김선비는 여전히 어리둥절했지요. 노인은 몇 년 전 금강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해 주었습니다. 그제야 김선비는 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노인은 이어서 말했지요. 그때 대인이 아니었다면 저희에게 어찌 오늘이 있겠습니까? 저희는 대인께서 베푼 은혜를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집안에 손님이 들면 반드시 문틈으로 손님의 기색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대인을 다시 뵐 수 있을까 싶어였지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대인을 만났으니 저희의 바람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아들이 말했습니다. 대인 덕분에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후 아전을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상하고 남은 돈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재산을 불려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집을 지을 때 두 채의 집을 똑같이 짓고 논밭과 산을 살 때도 똑같이 두 곳으로 나누어 한쪽은 저희 가족이 경작하며 살고 다른 한쪽은 대인의 몫으로 두었습니다. 이제 이 집과 땅은 대인의 것입니다. 모친의 산소로 쓰고 싶은 땅도 대인의 것입니다. 저희는 언덕 너머에 있는 집으로 옮길 것이니 부디 저희와 이웃하며 평안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김선비는 거듭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선비는 곧바로 어머니의 유고를 거두어 지사가 정해준 자리에 산소를 마련하고 노부부 가족이 마련해 놓은 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김선비는 그 뒤 결혼을 해 자손이 번성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는 어머니의 산소가 명당이기도 했으나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을 도와준 김선비의 어진 마음이 보온을 입은 결과입니다. 인과 응보. 세자가 갑자기 요절하자 해양대군이 세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해양대군의 나이가 9이고 세조는 40을 간 넘긴 상태였지요. 세조는 자신의 건강은 매우 좋았기 때문에 자신이 군국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세자의 왕자 수업을 적극적으로 후원한다면 결코 다른 일은 벌어질 리가 없었다고 믿었습니다. 어쨌든 해양대군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세자에 책봉되어 세조의 승하 후 즉위한 애종입니다. 세조는 세자의 나이가 11가 되자 성혼을 시키고자 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대통을 잇기 위해서였지요.
또 세자빈이 간택되고 가래를 올림으로써 이제 이성의 눈에 띄기 시작할 나이인 세자의 마음을 진정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조는 효령대군 보, 판내시 부사 정균, 도승지 윤자운 등에게 명해 사제에 돌아다니면서 처녀를 간택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원군 한명회의 딸을 세자빈으로 책봉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세자에게 더할 수 없이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사실 세자뿐만 아닌 세조에게도 마찬가지였지요. 바로 세자빈 한씨가 원손을 잉태한 것입니다. 원손을 잉태하고 있는 세자빈은 산딸이 가까워지고 있어 조심스러웠습니다. 왕실에서는 세자빈의 심신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다른 곳으로 옮겨 몸조리를 시키며 각별한 신경을 썼지요. 그래서 그토록 고대하던 원손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난산이고 세자빈의 몸이 허약해져 있던 터라 마냥 기쁨에 차 있을 수도 없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걱정했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세자빈은 17의 꽃다운 나이로 아이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세자와 세조, 아버지인 한명회를 슬프게 잠기게 했습니다. 이듬해 세자빈의 상례를 치르고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녀는 애종이 왕위에 오른 뒤 장순왕으로 추존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조 집안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3살이 된 원손이 풍지를 앓게 되었지요. 그래서 세조는 신하들을 불러 모아 원손을 살리기 위한 방법을 강구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원손의 병이 이미 손을 쓸 시기가 지날 정도로 갑자기 악화되었기 때문이거든요. 결국 원손도 할아버지인 세조와 아직도 미소년의 티가 남아있는 애종의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세조로서는 장자인 의경세자와 장소인 원손을 일찍 잃게 되었으니 그 슬픔은 말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세조는 죽는 날까지 수영숙부 나를 살려주시오 하는 단종의 소리가 또렷이 떠올라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조는 마음의 안정을 얻으려고 불교에 더 큰 관심을 기울였지요. 사찰을 궁궐 안에 두어 승려의 목탁 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했습니다. 병이 점점 깊어지자 금강산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 병을 고치고 마음의 안정을 얻으려 했으나 병은 점점 깊어만 갔지요. 그리고는 세조의 나이 52세 되던 어느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왕의 죽음은 온순하면서도 효성스러웠던 애종에게 엄청난 충격이었고 그는 너무나 슬퍼한 나머지 건강을 해쳤다는 이야기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애종이 세자일 때 세조가 병환이 생기니 수라상을 보살피고 약을 먼저 맛보며 밤낮으로 곁에 있어 한잠도 못 잔 지 여러 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세조가 돌아감에 슬픔이 지쳐서 한 모금의 물도 마시지 않았으므로 마침내 건강을 해치어 이에 겨울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애종도 결국 왕위에 오른 지 1년 2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가 애종 나이 불과 20이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 모든 일들을 세조가 단종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했기 때문에 인과응보의 결과라고 수군되었지요. 정말 사람은 죄짓고는 편히 살지 못한다는 걸 세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포악한 왕. 조선시대의 왕자 중에 융이라고 있었습니다. 성종과 쫓겨난 윤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지요. 융이 4살 때 어머니 윤씨가 쫓겨났으니까 융은 그저 새로 들어온 정현왕후가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인 줄만 알았습니다. 성종이 폐비 사건은 일체 거론하지 못하도록 엄명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융은 자신의 어머니가 사약을 받고 죽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지요. 그러나 천류는 속일 수 없는 것인지 융은 정현왕후 윤씨를 별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정현왕후 역시 폐비의 자식인 융을 사랑으로 키우지 않았지요. 친자식이 아니라도 애정으로 감싸야 하는데 말이지요. 융이 5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하루는 정현왕후 윤씨와 함께 할머니 인수대비에게 아침 문화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때는 매일 아침 문안을 드렸는데 이날 아침 융이 절을 하고 바로 앉으려는데 하품이 나와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그러자 왕후 윤씨가 눈살을 찌푸리며 어린 세자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융은 잠자리에 늦게 들어서 그렇다고 이야기했지만 윤씨는 글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잠자리에 늦게 들었다고 오히려 꾸짖었습니다. 인수대비도 융을 나무랬지요. 인수대비 역시 융을 귀여워하지 않았습니다. 생김새도 그렇고 걷는 모습까지 폐비 윤씨를 닮아 눈에 거슬렸던 것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쫓아낸 며느리의 아들이 고울 리가 없었지요. 그래서 인수대비는 융을 볼 때마다 잔소리를 하며 나무랐고 지나칠 만큼 혹독하게 되었습니다. 인수대비가 융을 나무라면 정현왕후 윤씨가 융을 감싸줘야 하는데 윤씨는 융의 잘못을 인수대비에게 고해 바치기에 신이 났으니 오죽했겠습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태어난 정현왕후의 아들 진성대군에게는 윤씨나 인수대비 둘 다 대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런 차별 대우는 융의 가슴에 응어리를 만들었지요. 이런 성장 배경 탓인지는 몰라도 융은 결코 양순한 아이로 자라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음연한 구석이 있었고 괴팍하고 변덕스러웠습니다. 게다가 학문을 싫어하고 학자를 좋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고집스럽고 독단적인 성향도 있었습니다. 융을 가르치는 선생은 조자서와 허침이었습니다. 조자서는 성격이 대쪽 같아 잘못한 일은 그냥 넘기지 않았지요. 융이 워낙 노는 것을 좋아해 공부를 전혀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자서는 늘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성종에게 고하겠다고까지 했지요. 그래서 융은 하늘 수 없이 공부를 하는 채 했지만 속으로는 조자서를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반면에 허침은 부드러운 사람이라 늘 다정한 얼굴로 융을 대했습니다.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융을 타이르기도 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요. 그래서 융은 허침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융이 장난삼아 벽에 낙서를 했습니다. 조자서는 큰 소인이고 허침은 큰 성인이다. 이 낙서를 조자서가 보고 불같이 화를 냈지요. 융이 장난이라고 말했지만 조자서는 화가 나서는 융을 심하게 나무랬습니다. 그래서 융은 훗날 왕위에 오르면 조자서를 가만히 두지 않겠노라고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종도 성격이 모난 융을 탐탁하게 여기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성종과 융이 함께 뜰을 거닐다가 생긴 일이랍니다. 뜰에 넓은 우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토끼, 사슴 등 여러 짐승들이 평화롭게 놀고 있었습니다. 성종은 평소 사슴을 참 좋아했지요. 그래서 그날도 사슴 우리로가 먹이를 줬습니다. 융도 옆에서 아버지를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사슴이 먹이를 받아 먹다가 갑자기 융의 손을 핥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융은 깜짝 놀랐고 사슴의 배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성종은 융을 꾸짖었지요. 동궁, 사슴이 너를 해치지도 않는데 짐승을 그렇게 발로 차면 못 쓰느니라. 말 못하는 짐승이언정 사랑해야 하는 것이야. 성종은 마음이 어두웠습니다. 융이 고집이 세고 변덕스러운 데다가 정소용을 죽이려고 비상을 숨겨놓은 채 죽은 어미처럼 표독스럽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융을 왕세자로 봉하는데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로선 봉할 왕자가 없었습니다. 진성대군도 태어나지 않은 때라 왕비 소생의 왕자는 융 한 명뿐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성종도 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융을 세자로 책봉할 수밖에 없었고 1483년 그를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이때 인수대비는 폐비의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면 후에 화를 부를 것이라며 반대했지요. 그 후 성종이 3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19세의 세자 융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바로 이 사람이 연산군입니다. 연산군은 적어도 무오사화를 겪기 전까지는 폭군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연산군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성종을 본받아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당시 나라가 안정되었기 때문에 별 어려움 없이 나라의 질서는 잘 유지되어 갔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린 시절을 고독하게 보낸 연산군은 내면에 숨어져 있던 광폭한 성격을 어김없이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집권기 중 엄청난 인명을 죽이는가 하면 자신을 비판하는 무리는 단 한 사람도 곁에 두지 않는 전형적인 독재군주로 군림했지요. 세상에 비밀은 없는지라 연산군이 진짜 자신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연산군은 점점 더 광적인 폭정을 일삼았지요. 성종이 세상을 떠나고 3개월 후에 선릉에 장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사를 지낼 때는 상주가 지문을 읽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문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의 이름과 태어나고 죽은 날 및 살아있을 동안의 행적 등을 적은 글입니다. 그런데 연산군이 지문을 읽어 내려가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고 신하를 불러 물었지요. 지문에 나오는 판봉사시 윤기문이 누구더냐? 그리고 윤씨는 왜 폐비가 되었느냐? 신하들은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이 폐비 윤씨에 대해 궁금해하자 신하들은 자세한 이야기는 꺼내지 못하고 다만 왕의 생모가 폐비되었다는 말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후 외할머니가 윤씨 폐비 사건을 연산군에게 알리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연산군은 제위 10년에 인수대비가 병상에 눕게 되었을 때 생모 폐비 사건에 관련된 자들을 조사하고 이 일로 관계된 사람들을 모두 처단하기 시작했는데
그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이것이 갑자사화라고 합니다. 갑자사화는 겉으로는 모친 윤씨에 대한 연산군의 복수극으로 비치지만 그 내면에는 연산군이 정권을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벌인 고의적인 참살극이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연산군은 우선 윤씨 패출에 관하여 성종의 두 후궁 엄귀인과 정귀인을 궁중들에서 직접 참하고 정씨의 소출인 안양군 봉황군을 귀양 보내 사사시켰습니다. 그리고 윤씨 패출을 주도한 인수대비를 머리로 들이받아 부상을 입혀 절명케 했지요. 그리고 비명에 죽은 생모의 넋을 위로하고자 왕비로 추승하고 성종묘에 배사하려 했습니다. 이때 연산군의 행동을 감히 막으려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은교 골달수와 이행 두 사람만이 성종묘에 배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론을 폈지만 골달수는 죽임을 당하고 이행은 귀양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의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지요. 막상 신하들이 자신의 행동을 저지하지 못하리라는 판단을 한 그는 윤씨 폐위에 가담하거나 방관한 사람을 모두 찾아내 추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윤씨 폐위와 사사에 찬성했던 윤필상, 이극균, 성존, 이세좌, 권주, 김굉필, 이주 등 10명이 사형당했고 이미 죽은 한치영, 한명회, 정창손, 어세겸 등은 부관 잠시에 처해졌습니다. 연산군은 이 사건으로 인해 모든 권력을 손아귀에 넣게 되었고 그 후부터는 뭐든지 마음대로 했습니다. 문신들의 충고가 귀찮다는 이유로 경영과 사간원, 홍문관 등을 없애버리고 정원 등의 언관도 혁파 또는 감원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기타 모든 상수와 상언, 격고 등 여론과 관련되는 제도들은 남김없이 철폐해버렸지요. 연산군이 정사는 도외시하고 방탕한 생활로 날을 보내는 것에 그의 비행을 비방한 내용을 언문으로 적어 투서한 자가 있었습니다. 이에 연산군은 언문을 가르치고 배우지도 말고 배운 자도 쓰지 못하게 했고 조정 관리들의 집에 보관되어 있는 언문 구결책을 모두 불사르라고 명했습니다. 또 성균관 원각사 등을 술과 여자가 있는 주색장으로 만들고 불교 선종의 본사인 홍천사를 마국간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궁궐에서는 연회가 벌어졌으며 전국 각지에서 뽑아 올린 수백 명의 기생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큰 어머니인 월산대군의 부인 박씨를 겁탈하는 등 종친 간의 상간을 범하기도 했지요. 그야말로 광적인 폭정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이렇듯 연산군의 폭정이 계속 이어지자 민심은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반정을 도모하는 무리가 늘어났고 급기야 1506년 박원종 등이 군사를 일으켜 연산군을 패하고 성종의 둘째 아들 진성대군을 왕으로 옹립하는 사태가 벌어졌지요. 연산군 패출이 성공하자 박원종 등은 연산군을 왕자의 신분으로 낮추고 강화도에 유배시켰는데 2달 뒤인 1506년 11월 연산군은 그곳에서 31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람들은 연산군을 모두 참으로 포악한 왕으로 기억하고 있지요. 패비 윤씨의 한이 서려서인지 너무도 끔찍한 세상을 만들어 갔으니 말입니다. 따뜻한 사람
이후종. 옛날 청주에 이후종이라는 수군 병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실하고 신의가 깊은 사람으로 고을 사람들 사이에 칭찬이 자자했지요. 이후종은 힘든 군역을 감당하느라 집안을 돌볼 틈이 없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한 양반이 수군 절도사에게 이후종의 군역을 면하게 해달라는 편지를 써서 올렸지요. 이 소식을 들은 이후종은 양반에게 찾아가 말했습니다. 나리께서 저의 군역을 면해주기 위해 절도사께 간청했다고 들었습니다. 자네가 고생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내가 그리 했네. 말을 들은 이후종이 간곡하게 말했지요.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나리의 마음에 가뭄할 따름이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나리를 찾아뵌 이유는 군역의 의무를 끝까지 다하기 위함이니 부디 절도사께 올린 청을 거두어 주십시오. 군역을 면하는 게 자네에게는 좋은 일이 아닌가? 만일 저처럼 젊고 건장한 사람이 모두 군역을 회피하려고 한다면 장차 군인의 수가 줄어들어 나라의 힘이 약해질 것입니다. 더욱이 저는 아직 어린 사람이라 충분히 소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 뒤로 이후종은 60살이 넘도록 군역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이후종의 친척 중에 홀로 사는 당숙이 있었는데 늙고 귀력이 쇠잔해지자 이후종은 그를 집에 데려와 봉양했습니다. 당숙은 오랫동안 병이 들어 움직이지 못하고 대소변조차 가릴 수 없는 상태였지요. 이후종은 조금도 싫어하는 내색 없이 더러워진 당숙의 옷을 손수 빨았습니다. 마침 시냇가를 지나가던 촌부가 이를 보고 물었지요. 부인에게 시켜도 될 텐데 어찌 매번 직접 빨래를 합니까? 이후종이 대답했습니다. 부부는 남남이 만나 정을 쌓은 것이니 비록 제 아내라 해도 당숙을 생각하는 마음이 저보다 더하겠습니까? 혹시라도 제 아내가 더러워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어른을 모시는 도리가 아니기에 제가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네 말이 맞네 그려. 촌부는 무릎을 치며 이후종의 지극한 마음에 감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종의 선행은 젊었을 때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이후종의 아버지가 일찍이 어떤 사람에게 보리 10마를 구워주고 추수하고 난 뒤 갚으라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해에는 보리는 흉년이 들어 귀했고 쌀은 풍년이 들어 흔했습니다. 계산해 보니 구워준 보리 10말 값이 쌀 20말 값과 맞먹었지요. 이후종의 아버지는 보리를 구워간 사람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쌀 20말로 갚게. 그 사람은 가난해 한꺼번에 갚지 못하고 우선 쌀 15말만 가지고 와서 갚고 나머지는 나중에 갚겠다고 사정을 이야기했지요. 밖에서 들어오던 이후종이 이를 듣고 놀라며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평소에는 보리보다 쌀이 더 귀한 곡식인데 어찌 보리 10말을 쌀 20말로 갚으라고 합니까? 오히려 쌀 10말만 받아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들의 간곡한 청에 못 이긴 이후종의 아버지는 쌀을 10말만 받고 나머지 5말은 도로 돌려주었습니다. 보리를 구워갔던 사람이 이후종과 그 아버지에게 말했지요. 쌀 5말을 더 갚아야 하는데 오히려 쌀 5말을 얻었으니 두 분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후종은 어릴 때부터
갓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만든 갓을 시장에 내다 팔아 생계를 꾸렸지요. 그런데 하루는 이우종이 갓을 만드는 일을 중단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우종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까닭을 물어보기 민망해서 이웃에 사는 한 양반을 찾아가 부탁했습니다. 제 자식이 갑자기 갓 만드는 일을 중단하니 나를 깨서 그 까닭을 밝혀서 자식이 다시 갓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양반은 곧 이우종을 불렀습니다. 자네는 왜 갓 만드는 일을 중단했는가? 제 아버지가 시장에 가서 갓을 팔면서 좋은 값을 받기 위해 흥정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나운 사람들이 제 아버지를 욕보이는 일이 종종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농사를 지어 아버지를 봉양하는 것이 자식된 도리라 생각해서 갓 만들기를 그만두었습니다. 그 후로 이우종은 농사일을 더욱 열심히 해 집안을 보살피고 아버지를 정성껏 봉양했습니다. 어느 해 몹시 가뭄이 들었습니다. 이후종은 모내기를 하려고 도량을 막고 물을 모았습니다. 그날 밤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이 모아놓은 물을 터서 자신의 논에 물을 대려고 했지요. 그러나 그 논은 이우종의 논보다 위쪽에 있어 물이 올라가지 못하고 아래로 흘러갔습니다. 이를 한 이우종의 아버지가 몹시 화를 내며 그 사람의 집으로 달려가려고 했지요. 그런데 이우종이 아버지를 말리며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가뭄을 당해 자기 논에 물을 대고자 하는 마음은 모두 같을 것입니다. 비록 그 논이 위쪽에 있다 한들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부디 그 사람을 욕하지 마십시오. 곧 가뭄이 풀릴 것입니다. 이렇게 이우종은 평생 이웃을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소나기 오는 날 만난 노처녀. 예전에 한 약재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늑도로 혼자 살면서 자식과 집도 없이 약재상을 떠돌아다니며 숙식을 해결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약재상 근처로 임금의 행차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행차를 구경하러 모인 사람들이 비를 피해 약재상의 방과 처마 밑으로 몰려들었지요. 비가 이렇게 많이 쏟아지기는 생전 처음이네. 그러게 말일세. 그때 방 안에 앉아있던 약재 장수가 말했습니다. 오늘 비는 꼭 내가 젊은 시절에 조령에서 만난 비 같습니다. 곁에 있던 사람들이 이를 듣고 말했지요. 비면 비지. 오늘 비, 어제 비가 어디 있어? 비에 얽힌 사연이 생각나서 한 말입니다. 그때도 오늘처럼 빗발이 고샜지요. 비에 얽힌 사연이라. 그래,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약재 장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해 여름에 귀한 약재가 떨어져서 경상도까지 가서 사오려고 급히 길을 떠났지요. 한낮에 조령을 넘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세차게 퍼부어서 더 이상 길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비를 피하려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산 기슭에 있는 초막을 발견하고 들어갔는데 한 노처녀가 혼자 있었습니다. 젖은 옷을 벗어 널었는데 처녀는 조금도 불편해하는 기색이 없었지요. 마치 오랫동안 나를 기다린 사람 마냥 다정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처녀와
꿈 같은 시간을 보내고 나니 비가 그쳤습니다. 나는 갈 길이 바쁜 나머지 처녀가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곳을 나와 길을 떠났지요. 오늘의 비가 꼭 그날 내렸던 비 같아서 불현듯 그 일이 떠올랐습니다. 약재장수가 이야기를 마치자 처마 밑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젊은이가 마루로 올라와 공손히 물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한 분이 누구신가요? 사람들이 약재장수를 가리키자 젊은이는 그 노인에게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아버님을 뵐 수 있어서 천만 다행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놀라 수군거렸지요. 노인 역시 이상하게 여기며 물었습니다. 어찌 젊은이가 내 자식이란 말이오? 제 아버지의 몸에는 표식이 될 만한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송구하오나 저고리를 잠시 벗어주시면 안 되겠는지요? 노인은 저고리를 벗고 젊은이에게 몸을 보여주었습니다. 젊은이는 노인의 허리 부분을 유심히 살펴본 뒤 말했지요. 틀림없이 저희 아버님이 맞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신기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그 연유나 들어봅시다. 저희 어머니께서 젊은 시절에 초막을 지키다가 소나기를 맞았는데 한 행인과 정을 나눈 후에 저를 낳았다고 합니다. 제가 자라면서 아버지가 안 계신 것을 이상하게 여겨 어머니에게 자세히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조금 전 제 아버지께서 하신 이야기와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제 아버지의 등 허리 밑에 검은 사마귀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저는 아버지를 찾기 위해 12살 때 집을 떠나 팔도를 두루 돌아다닌 지 6년째입니다. 오늘의 아버지를 배우니 하늘이 저를 도운 것입니다. 이어 젊은이는 약재장수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제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저와 함께 가시지요. 제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 부모님을 봉양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오로지 아버지만을 기다리며 홀로 살고 계십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은 모두 혀를 차며 기이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외로운 노인이 장성한 아들을 얻었으니 이보다 경사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소. 거기다 조광지처까지 기다리고 있다니 저 사람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약재상 주인도 아들과 함께 가라고 권했습니다. 약재장수는 기뻐했으나 갑자기 떠나려니 어색한 마음이 들어서 멈거렸지요. 아버지, 떠날 여비는 제가 마련해 두었으니 걱정 말고 함께 가시지요. 사람들도 아들을 따라가라고 애써 권하며 조금씩 돈을 거두어 주었지요. 약재상 주인도 돈을 보태 주었습니다. 어느새 비가 그치고 하늘이 갰습니다. 약재장수와 아들은 사람들과 작별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 뒤 약재장수는 부인과 아들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다가 일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꿀잠 주무세요.